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통기 때 발행시장이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발행시장에서 어떤 신규로 나오는 증서나 증권을 한번 사서 유통시장이 없어서 이거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내가 유통시장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그 증서를 지금 인수하지만, 신규 증권을 인수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이걸 매각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하고는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그 의향 자체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있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발행시장이 잘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발행시장, 물론 이제 발행시장 자체가 없으면 아예 그 금융상품 자체가 생겨날 수가 없겠는데, 이 발행시장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발행시장이 있고 그게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유통시장이 있으면 굉장히 결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유통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 보다시피 자, 우리가 연금도 금융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 금융계약이고, 내가 지금 이거 이제 공적기관하고 국가하고 한 금융계약이죠. 내가 지금 소득에서 일부를 계속 어떤 특정 기간까지 상당히 오래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소득이 없는 시기에 뭐 이걸 원샷으로 받든가 아니면은 닮아서 나눠서 받겠다. 이게 그 연금 계약이고요. 근데 이런 연금, 내가 연금을 가입을 하고 연금을 내서 내가 나중에 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을 내가 들고 있는 것인데, 이 청구권을 내가 남한테 팔 수 있습니까? 팔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금융기관하고 계약한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도 남들에게 팔 수가 있다 없다? 팔 수가 없다. 기타 지금 예금, 적금 또는 보험증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은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이다. 이거 남한테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어요. 내 자동차 보험이다. 이것도 하나의 보험증서로서 그 금융계약인데, 자, 이거 팔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그 2008년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 국민들이 많이 이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명보험을 이제 편법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그 투자은행들이 좀 싸게 매입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싸게 매입을 하고, 그럼 생명보험 갖고 있던 사람은 자기는 이제 그 캐시를 받고 빠지는 거고, 이제 그 담보물은 그 사람 목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은행이 그 사람이 아직 못 낸 생명보험료를 계속 내줍니다. 계속 내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수익자가 누가 되는, 이 투자은행이 되는, 이제 그런 또 이제 추가적인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편법적으로 상당히 좀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는 굉장히 좀 마땅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당시에 그 생명보험 증서 외에는 다른 어떤 그 자산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보험 증서 자체라도 이 투자은행에 이 할인해서, 적당히 그 할인해서 파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었겠죠. 이걸 보험사 들고 가서 내 생명보험을 지금 해지하겠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투자은행에 이 생명보험 증서를 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 계약들을 실제로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그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양도하고 남에게 팔고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좀 더 조금 편법적인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법제상 생명보험 증서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마 불법이겠지만은, 이게 아주 사적 거래.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돈 빌리기 힘든 사람이 나한테 한 5천만 원만 빌려줘. 대신 내 생명보험 증서를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어떤 사적인 계약은 뭐 굳이 한다면은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른바 이제 공증 같은 거를 써야 될 것이고. 자, 기타. 자, 그 보험 중에서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런티는 어떤 돈 빌려간 A가 있는데, A가 디폴트 나면은 그 돈 내가 갚아줄게, 이런 게 보증이에요. 보증.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민간 보증기관들은 없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보가 있고요. 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기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신보나 기보에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보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자기 신용으로는 안 되고 자기 담보도 없으니까 신보 기보 가서 보증료 내고 그 보증서를 받아와서 그거를 은행에다 제출해서 은행이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왜? 얘가 못 갚으면 누가 갚는 거니까? 국가, 신보나 기보가 갚는 거니까. 그게 이제 보증 보험 또는 이제 보증 증서인데, 자, 이 보증 증서를 사고 판다?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금융상품, 중요한 금융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사고 팔기 어렵다. 자, 우리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본 ELS, DLS, 이거 이른바 파생결합 상품인데, 자, 파생 상품 안에는 우리가 선물 없이 이런 것들 다 거래가 되는 것이지만, 이런 ELS, DLS 등의 뒤에서 얘기하는 고조화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ELS를 은행 가서 사던, DLS를 뭐 증권사 가서 사던, 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다 파는데, 이걸 한번 내가 샀으면은 계속 끝까지 들고 가야지, 많이까 들고 가야지. 이거를 뭐 한 달 지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누구한테 팔겠다, 또 누군가 사겠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유통시장이 있느냐? 그런 유통시장이 없단 말이죠.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다, 채권형 펀드다, 무슨 혼합형 펀드다, 무슨 사모펀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펀드도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금에다가 한다, 적금에다가 한다, 또는 개별 주식을 직접 내가 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자산운용사하는 펀드에다 그냥 맡긴다. 그러면 자기가 주로 주식자산으로, 그건 주식형 펀드, 주로 채권자산으로, 그건 채권형 펀드, 자, 운용을 해준다. 뭐 이런 게 이제 펀드가 되겠는데, 자, 내가 펀드에다가 펀드를 사요. 펀드를 사서, 뭐 펀드는 이제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 1개월 지나고 나서 이 펀드 팔아가지고 현금이 필요해. 근데 이거 펀드를 팔 시장이 있느냐?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럼 내가 펀드는 한 번 사면은 계속 묶이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고 자산운용사에다가 환매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 유통시장이 있으면은 이 발행자가 있고 처음에 증권을 처음 산 그 증권 뭐 소유자가 있겠죠. 그 소유자가 유통시장이 있으면 그 유통시장에 갖다 팔면 돼요. 그러면 그 현금화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유통시장이 없으면은 이 발행자한테 가서 이거 다시 되사, 네가, 또는 아직 만기 안 됐지만은 네가 조기에 이거를 좀 다시 뭐 사달라. 이른바 이제 보통 우리가 환매 또는 뭐 조기 환매 또는 뭐 조기 상환 뭐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쓸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이런 주식형 펀드나 공모형 펀드, 채권형 펀드들은 그 펀드 투자자가 그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 환매해줘 하면 반드시 환매를 해줘야 돼요. 다만 환매가 이제 그 해주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내가 T일날 환매해줘 하고 요청을 하면은 T 플러스 1일날 바로 환매해서 캐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통 T 플러스 7일 내지 길게는 펀드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뭐 14일 특히 이제 해외 투자 펀드 같은 경우에 그 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기다리고 뭐 이게 뭐 일주일 내지 2주인데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기간이 지나고 나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은 유통시장이 없어서 상당히 그 환금성이 또는 현금성이 어떻다? 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환금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은행이 그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주고 나면은 은행이 그 대출 채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요거 자체적으로 팔고 싶을 때 팔기가 어려워. 이거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다르고 차주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시장에 들고 와서 팔겠다고 했는데, 왜냐면 내 대출 채권 내가 참 받을 청구권이니까 나한테 자산이죠. 이 자산을 남에게 청구권을 넘기겠다. 어떤 적절한 대가를 받고 그러길 원했는데 실제 시장 나가보니까 안 팔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것들을 모아서 이른바 증권화를 한 거죠. 증권화. 어떻게? 그게 바로 Asset Backed Security 또는 Mortgage Backed Security가 되고,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채권 형태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성 또는 유동성이 없는 금융 자산을 증권화 유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ABS 기법을 우리말로 보통 자산 유동화 기법이다. 자산을 어떻게 한다? 유동화하는 기법이다. 자산 중에서 어떤 자산이다? 금융 자산. 주로 이제 대출 자산이죠. 대출 채권 자산이죠. 그쵸? 자, 그리고 어떤 그 1대1로 아는 사람들끼리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았어. 그래서 내가 누구 특정 A한테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차용증이 있어요. 자,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차용증을 적절한 가격에 남한테 팔 수 있겠으나 차용증 사고 파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없죠. 다만 너무 돈 안 갚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차용증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무슨 흥신소 같은 데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한테다가 그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에 팔아요. 500만원에 그 차용증을 팔고, 그러면 이 그 흥신소가 그 이 차주 돈 안 갚는 사람한테 계속 전화하고 괴롭히고 막 해가지고 돈을 최대한 받아냅니다. 물론 이제 500에서 1000 사이를 받아내겠죠. 자, 그런 그 다소 어둠의 세계에서의 거래가 가끔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사적 거래에서.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길 다니다 보면은 길거리에 돈 받아드립니다. 뭐 010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많죠? 이게 다 이런 거 좀 약간 뭐 불법은 아니지만 좀 편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또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음성적으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하여튼 근데 뭐 불법은 아니에요. 자, 기타 파생 상품 중에서 내가 선도 계약을 했다. 자, 선도 계약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SK 주식회사가 원유가 6개월 후에 10만 배럴이 필요해서 자, 지금 6개월 만기로 해가지고 6개월 만기로 해서 자, 10만 배럴을 뭐 배럴당 예를 들어서 $50에 자기네가 매입하는 그런 어떤 선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이제 선도에서 롱 포지션 취하는 거거든요. 선도 롱. 자, 그럼 이걸 계약을 하고 6개월 기다렸다가 자기는 이 선도 계약 들고 와서 자, 이 약정한 대로 자, 10만 배럴 주고 나는 너한테 10만 배럴 곱하기 배럴당 얼마? $50 이 곱한 그 금액을 달러로 주면 되죠.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선도 계약인데, 자, 선도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만기인데, 만기가 되기 전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이 선도 계약을 예를 들어 GS 칼텍스에다가 팔겠다. 팔 수 있을까?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GS 칼텍스는 굳이 이 선도 계약을 살 필요가 없이 자기가 그때 가서 그냥 선도 계약 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굳이 선도 계약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장내 파생 상품이 아니고 장외 파생 상품들은 유통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쉽게 거래가 되는 어떤 그 세컨더리 마켓이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기타 우리가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가 또는 그 콜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거 콜이하면 어차피 그 1일 하루 빌려주는 거니까 뭐 이걸 팔고 말고 할 것도 없겠지만은,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그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이 없다는 거고요. 다만 예금 증서 중에서 이거 특히 이제 단기금융 상품 중에서 CD가 있죠. CD. 이게 말 그대로 양도성 예금 증서야. 양도성 예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통장은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이 위에서 썼듯이 자, 이거 유통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한테 팔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된다 안 된다? 양도 기본적으로 안 되죠. 자, 내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거 네 거야 하고 너 가져. 대신 나한테 1,000만 원 줘. 이런 거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다만 뭐는 된다? 은행이 발행하는 CD라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건 이거 일종의 예금 증서거든요. 예금 증서인데 이 예금 증서를 남한테 팔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예금 증서 중에서 CD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금융 상품 중에서 유통시장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그런 이 금융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이 여기 요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유통시장이 없는 금융 상품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유통시장이 있는 금융 상품은 뭐 주식이라든가 주로 이제 주식이죠. 주로 주식이고
또는 우리가 뭐 채권거래 이거 개인들이 잘 안 하잖아. 채권거래 하고 싶은데 이거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KRX 들어가서 주식거래 하듯이 채권거래도 어디 들어가서 KRX 들어가서 할 수가 있고, 보통 우리가 KRX 직접 못 들어가니까 증권계좌 증권사 가서 증권계좌 하나 만들고 여기 통해서 주식도 거래하고 채권도 거래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우리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금융계약인데, 이게 사실은 이 서양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특히 재산의 어떤 그 증여나 상속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탁계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발달을 해왔고, 그래서 보통 영화 보면은 그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뭐 이름이 어떠냐면은 그 은행에 은행이라는 이름도 들어가고, 또는 뭐 어떤 이런 뭐 보통 이제 사람 이름 많이 들어가죠. 무슨 스미스 뭐 이런 그 사람 이름, 또는 그 뒤에 뭐 뱅크가 붙기도 하고, 또는 트러스트가 붙기도 해요. 트러스트 또는 트러스트 뱅크 뭐 등등 이렇게 이런 어떤 같이 트러스트하고 뱅크 같이 들어간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탁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이죠. 하여튼 굉장히 발달한 그 금융거래고, 또 과거에는 이제 은행들이 주로 그 신탁계약을 많이 참여를 했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트러스트 신탁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또 그런 금융기관들이 또 있기도 한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신탁에 대해서는 이거 보통 우리가 금융교과서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의외로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신탁은 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일반 개미 투자자 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겠는데, 자, 일단 신탁 거래가 금융거래냐 한번 찾아보시고, 자, 우리나라 법제상 신탁법이 있고 신탁업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달라요. 다른데 요 후자는 현재 어디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 쏙 들어가 있어요. 통합됐어요. 다 2007년도에 다 통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여전히 뭐는 있다? 신탁법은 있다. 신탁법은 있고, 요게 우리 그 민법이라든가 그 법 중에서 경제법 중에 가장 기초가 민법하고 뭐다? 상법이죠. 상법. 물론 이제 그 헌법에도 경제활동에 뭐 자유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다 요런 법률들 기초법, 경제에서 기초법이고, 또 신탁법 이것도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에 관련된 기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신탁계약은 이게 뭐 사실 보험계약하고 조금 뭐 여러모로 다 펀드 보험 다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일단 위탁자가 있고, 누구한테 돈을 맡겨 수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탁자가 있고, 또 이거 위탁자가 있고, 그리고 둘 간의 계약이 아니라 또 누가 있냐? 수익자가 있어. 수익자. 그래서 위탁자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일시불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천천히 넣을 수도 있고, 나눠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은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은 거고, 만약에 뭐 내 손자한테 줘라 그러면은 수익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신탁계약은 이렇게 3인 간의 계약,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그 신탁계약이 되겠고요. 근데 이런 계약이 보험도 가능해. 보험도. 자, 요게 보험사고, 어떤 아버지가 보험사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해요. 자동차 보험 계약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뭐 상해 질병보험이라고 합시다. 상해 질병보험을 계약을 한다. 자, 근데 상해 질병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내 아들한테다가 이 보험금을 줘라. 그러면 이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이렇게 3자가 있듯이, 이 보험 계약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3자가 등장을 하지 않죠. 그냥 이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사만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불해라 이렇게 되면은 요 3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서 봤던 펀드요. 펀드의 대부분의 형태는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신탁이 되겠는데, 자, 신탁은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리고 또 수익자가 있는데, 펀드에서는 이런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라든가, 자, 이 둘 간의 투자 신탁계약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다른 제3자에게 뭐 내 손자라든가 뭐 아들이라든가 여기에 줘라 이런 거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펀드에서는 요 위탁자와 누가 수익자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하고 신탁의 특수한 케이스인 투자 신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아마 은행에서 주로 이제 그 보통 사람들 말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른바 특정 금전 신탁 계약을 하세요. 특정 금전 신탁 계약을 하세요. 또는 불특정 뭐 금전 신탁 계약을 하세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은행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계약들은 요 신탁이냐 투자 신탁이냐 하면 뭐다? 신탁이에요. 신탁에. 그럼 투자 신탁은 아까 봤던 어떤 거?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투자 신탁이다. 그래서 이 펀드 하면 크게 그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 다 이 신탁형이고, 그래서 투자 신탁입니다. 투자 신탁. 그래서 예전에 지금 그 한국금융 이런데 예전에 한국투자신탁, 뭐 대한투자신탁 이렇게 한 그 20년 전에 무슨 투자신탁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이런 데는 보통 그 투자신탁사들이 요즘은 이름을 다 바꿔서 무슨 뭐 운용사다, 무슨 뭐 삼성자산운용이다, 무슨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다 등등 이런 그 명칭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는 주로 누가 이런 자산운용사가 하는 그 투자신탁 계약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신탁계약이 위탁자도 있고 수탁자도 있고 수익자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3자 간의 계약이고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이거 어디다가 갖다 팔 수도 없어요. 어떤 특정 계약, 그 계약서를 위탁자가 팔 수 있는 건지 수익자가 팔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뭐 이게 다 계약하기 나름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신탁계약서를 양도할 수가 없거나 어렵다.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다. 자, 다음 장내 거래소 시장이 되겠습니다. 장내 거래소 하면 기본적으로 장내 주식과 장내 채권이고요. 채권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거래소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기 그 이 한국거래소 내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 아니면은 코스닥 시장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상장 요건이 안 되는 이제 코넥스 시장 이런 게 있고, 비상장 주식 중에서 굳이 여기다가 이 플랫폼에다 올려서 거래를 하고 싶은 주식들, 이게 이제 KOTC. 그래서 주로 여기는 어디에? 비상장이다. 여기는. 자, 근데 그러니까 비상장인데 뭔가 장내 플랫폼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코넥스나 KOTC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전통적인 그냥 그 장내 거래소 시장, 그게 바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미국에서는 NYSE, 뭐 나스닥 시장, 뭐 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했던 주식과 채권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다시피 뭐가 있어? 장내 주식, 장내 채권이죠. 그럼 반면에 이거 말고 장외 주식 또는 장외 채권이 있냐? 있다. 잘 거래되냐? 당연히 거래가 잘 안되겠죠. 거래가 잘 안되겠지. 좀 특히 이제 장외 주식은 거래가 상당히 안되고, 장외 채권은 그래도 채권은 그 보통 우리가 채권 시장 하면은 이 장외 시장이 훨씬 더 커요. 장내 시장보다. 다만 쉽게 좀 사타 팔았다 할 수 있는 데는 장내 시장이고, 좀 거액으로 그 채권 딜러들끼리, 그 금융기관들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장외 채권 시장인데, 규모 자체는 장외 채권 시장이 장내 채권 시장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는 이런 장외 뭐 이게 아니라 다 뭐다? 장내 거래소라고 하는 어떤 중간에 그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 그래서 그 플랫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 플랫폼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또는 이제 그 트레이딩 뭐 플로어라고 하기도 하고, 트레이딩 보드라고 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기타 외국 기업 주식도 어디에? 우리나라 KRX에 상장이 되어 있고, 뭐 형태로? DR 형태로, 다시 말해서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주식 예탁 증서 Depository Receipt 이게 뭐냐? 요거 꼭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장은 개인 중에서 주로
일반, 그러니까 돈 많은 부호 개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 또는 뭐 일반 개인 네,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반 개인들이 그냥 보통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하여튼 우리가 주식시장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은행 예적금 하는 것보다는 증권사 가서 증권 계좌 트고 거기서 뭐 증권 거래하고 이게 훨씬 더 복잡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그 지성과 이성이 있으면은 할 수가 있는 그런 금융 상품, 바로 이 장내 주식과 채권이 되겠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증권사를 가든지 뭐 하여튼 요즘 비대면 거래도 되니까, 그래서 계좌가 은행 계좌하고 또 다른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있어야 비로소 여기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샀다 팔았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이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는 거고, 이른바 시장가 주문을 한다든가 지정가 주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가격을 넣어서, 또는 가격을 그 가격에 대한 어떤 한도를 지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장내 거래소 시장에서는 우리 은행 가서 뭐 예금 통장 만들고 예금하고 만기돼서 원금과 이자 받아,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은 이 증권사 가서 증권 계좌 트고 증권 계좌로 또 돈을 보내고, 거기서 내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또는 현대차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우리가 은행 거래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장내 거래소 상품들이 비교적 개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